김찬희의 입시 뉴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각 대학의 논술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조금 줄긴 했지만 논술형 수시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각 대학의 수시 논술형 실시 현황과 논술 전형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뉴스 57회, 안녕하세요, 김찬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논술형 수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시철이 다가오니까 수시를 넣긴 넣어야 되는데 학생부 교과 성적도 신통치 않고 학생부 비교과가 별로 강한 학교도 아니고, 그렇다면 사실 학생부형 시대라고 말은 합니다만 나와는 사실 매우 거리가 먼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논술형 수시 말고는 사실 수시에서 기대할 곳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에 자신이 없는 많은 학생들이 논술형 수시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7회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볼 거라고 보는데요. 논술형 수시를 넣으려고 그럴 때 약간 좀 들려오는 소리가 논술형 수시는 합격률이 굉장히 낮다. 넣어봤자 소용이 없다. 정시에 오히려 주력을 해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들려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착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논술형 수시 누군가는 붙어요. 그런데 왜 합격률이 적어 보이나 하면 지원율이 높아서 그렇죠. 예를 들면 같은 학교에 비슷한 학과라고 할 때 학생부 전형이 예를 들면 20대 1 정도 된다면 논술형 수시는 한 70대 1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아 보이는 거죠. 선생님, 지원율이 높으면 결국 합격률이 낮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학생부 전형은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가능성과 전망이 보이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지원하는 면이 있죠. 아예 뭐 교과 성적이 낮은 곳은 학생부 교과를 안 넣잖아요. 예를 들면 이 학교에 컷라인이 한 1.8 정도 될 것 같다. 3.0은 아예 훨씬 더 안 하잖아요. 비교과도 마찬가지죠. 자기 학교 학생이 비교과로 해서 학생부 정보에 여기에 몇 명 정도 된다. 근데 거기로 한참 벗어난 사람은 학생부 전형 자체에 문턱을 두드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선별된 학생이 지원하는 학생부 전형에 비해서 논술형 전형은 좀 쉽게 얘기해서 개나 소나 지원하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착실히 대비한 학생도 거기 오지만 사실은 그냥 넣어보는, 그냥 혹시나 하고 넣어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즉 경쟁률이 상당히 허수가 있다. 그리고 또 상향 지원을 또 많이 하죠.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요 정도 학교의 논술형 지원이 합격 가능성이 적절한데 확 높여서 지원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도 다 허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격생이 사실상 비율상 떨어진다는 거, 이런 거에 절대 쫄 필요가 없고요. 논술 대비를 착실히 하고 있으면서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합격 가능성이 있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되고요. 절대 정시 올인 전략은 옳은 전략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부 자신이 없는 분들은 6개 전부를 논술형 수시에 넣는다, 이런 관점을 갖고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15학년도 수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죠? PDF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서울 지역, 인천, 경기, 강원 지역, 경상 지역과 이렇게 해서 전체 모집 인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말이죠. 작년에 있던 대학 중에서 국민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 상명대, 서울 캠퍼스, 성신여대가 폐지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교육협의회하고 교육부가 논술형 수시를 좀 폐지 또는 완화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싸리 그냥 없애버린 거죠. 예. 두 번째, 세종대는 오히려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는 논술형 수시 인원이 많이 늘었겠죠. 빵에서 600명 정도로 늘었으니까. 그리고 경북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작년에 뭐 학업 적성 평가라든가 학업 역량 평가, 뭐 AAT라든가 뭐 독특한 시험으로 어떤 대학별 교사를 봤는데 이거를 논술이라는 시험으로 이제 일원화시켰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로 넘어가서 논술 위주 전형의 이제 선발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집 인원이 쭉 나와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게 올해 인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작년 인원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줄었죠.
작년보다 는 학교는 사실 세종대밖에 없습니다. 세종대는 빵명해서 새로 생긴 거니까 늘었고요. 다 조금씩 다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교육부가 교육부가 줄이라고 하는데 무슨 통뼈로 늘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설되면 모르겠지만 줄이는 좀 제스처 정도는 취해줘야 예의가 있는 거죠. 예. 사람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면 좀 들어주는 게 사람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대학도 그런 예의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학 중에서 논술형 수시의 인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학교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PDF 한번 쭉 훑어보세요. 어디가 제일 많이 줄었죠? 네, 서울시립대가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411명을 뽑다가 201명을 뽑으니까 무려 50% 이상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건 대학 이름이 시립대잖아요. 시립대. 그렇죠? 시립대니까 시와 국가의 방침을 잘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 줄었습니다. 그에 반해서는 보통 학교가 한 10%에서 20% 사이로 줄어든 학교가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중에서 성균관대 과학인재, 그다음에 중앙대 특기자 자연, 건국대 KU 국제화 요 세 개는 논술형 일반 전형이 아니고요. 특기자 전형에 해당합니다. 즉 실기 위주 전형이죠. 그러니까 성균관대 과학인재와 중앙대 특기자 자연 이거는 자연계열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이고요. 건국대 KU 국제화는 어학형 특기자 전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특기자 전형이 논술 시험을 함께 보고 있다. 그래서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은 지원하는 그런 논술 전형이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옆에 서류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서류에 학생부, 교과, 비교과, 특히 비교과 중요하죠. 또는 외부 스펙까지도 일부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점 요즘 좀 확인해 주시고요. 맨 오른쪽에 가보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보이시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능 점수가 너무 낮은 애들은 오지 마!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대학의 업무 간소화 방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70대 1로 지원한 그 논술 시험지를 다 채점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이렇게 커트라인을 딱 두면 최저를 탈락한 거는 그냥 채점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말로는 수능 전에 다 채점한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능 전에 채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 나오자마자 수능 점수 통과받으면 수능 최저 통과한 사람들만 딱 모아서 채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을 두는 그런 간소화적인 면도 있다는 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를 꼭 통과해야 되겠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 특기자 전형이라고 아까 분류했던 세 개를 제외하면 일반적 논술 위주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 어디죠? 네, 교육부의 대학, 고등학교 고교교육 간소화 방안에 크게 기여했다고 표창을 받은 한양대가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또 어디죠? 쭉 내려와서 단국대 축전 캠퍼스, 그 다음에 경기대, 덕성여대, 항공대 이 5개 학교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다면 수능과 무관하게, 정시와 무관하게 논술에만 올인하는 초강수를 두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좀 위험하죠. 이거 학교만 딱 노리고 지원하는 건 좀 위험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시로 볼 때 한 대가 건동홍 정도 수준이야. 웬만해서는 정시 성적이 잘 안 올라가. 예, 그래서 수능 최저는 뭐 채울 수가 있는데, 그죠? 논술로 볼 때 쭉 올라가 보니까 연대고대 상황도 좀 버겁고 말이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이렇게 채우려고 보니까 어디는 좀 되는데 어디는 좀 안 되거나 이렇게 좀 밸런스가 좀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다른 과목은 좀 약한데 인문계 학생의 경우 국어는 굉장히 잘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잘 선택을 해서 한양대 논술 전형에 한번 올인해볼까. 유달리 국어에만 좀 자신이 있고 쓰기 읽기에 자신이 있다고 보고 또 논술형 대비를 꾸준히 해왔다면 그런 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입시 설명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좀 학교를 쭉 내려가서 좀 이 표에서 좀 밑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논술을 체계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그렇겠죠. 논술을 뭐 2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저 표의 맨 밑에 있는 그런 대학에 일부러 지원한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표의 밑에 있는 대학들은
논술 대비를 좀 많이 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좀 방학 때 좀 하고 그리고 대학 또 그다음에 수능 친 다음에 한 1, 2주 하고 그래도 지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양대 정도는 논술 대비 많이 한 학생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수능 체제 없다고 해서 그냥 한번 논술만 갖고 한번 쳐볼까?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국어 성적이 우수하고 논술 대비를 많이 한 학생, 인문계는 자연계 학생은 수학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다른 과목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수능 체제와 무관하게 논술만 올인하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 이런 점을 한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 이제 없게 되면 논술 성적은 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논술 대비를 꾸준히 한 학생들이 잘 맞춰서 지원하시고요. 또 논술 대비를 하다 보면 학원 같은 데서 너는 어떤 학교는 잘 쓰고 있으니까 이 학교가 좀 지원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원 전략 같은 것도 많이 제시해 주시니까 이런 점도 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육협의회하고 교육부에서 논술 전형은 축소하라는 말씀과 함께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라 이런 주문을 하셨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까 폐지한 학교가 5개가 있었고요. 완화들을 많이 해서 뭐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논술형 수시가 수능 최저가 2개 단계로 나눠져 있었죠. 우선 선발이 있고 일반 선발이 있었죠. 그래서 우선 선발은 수능 최저를 굉장히 높게 해서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은 그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 중에서 논술 성적별로 합격자를 정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서 이제 일반 선발 기준으로 좀 헐한 수능 최저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도 모아서 논술 성적 순으로 합격자를 정하는 그런 식으로 다단계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했었죠. 올해는 우선 선발은 수능 최저 기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우선 선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우선 선발이 폐지됐기 때문에 전부 단일화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작년에 일반 선발 수능 최저 기준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선발 수능 최저 기준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매우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의 중간 정도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정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우선 선발에 비해서는 수능 최저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표창을 받았다는 한양대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술 작년에 시험 친 학생들의 논술 성적을 다 공개했죠. 그래서 논술 합격생들의 논술 성적 평균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쭉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선발로 합격한 학생들의 논술 성적 평균에 비해서 일반 선발로 합격한 학생들의 논술 성적 평균이 훨씬 높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한양대 중에서 공대 일부과는 우선 선발이 실질 기준을 미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우선 선발에서 예를 들면 융합공학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몇 명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봅시다. 뭐 10명이라고 보는데 우선 선발에 통과한 학생이 10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 선발 기준에 통과한 지원자가 모두 합격되는 그런 식의 결과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선 선발 합격자의 논술 성적 평균이 막 20점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뭐 그런 경우는 좀 심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선 선발 기준을 이렇게 미달하지 않은 경우에서 볼 때 우선 선발 기준에 합격한 학생의 논술 성적보다 일반 선발에 합격한 학생의 논술 성적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5점에서 10점 정도 다 높았거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이렇게 낮아졌다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논술 성적이 작년에 우선 선발 합격자 정도의 논술 성적 갖고는 안 되고 논술 성적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 이걸 이제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게 논술 성적들을 다 낮추고 있는데 논술 최저 기준을요. 논술형 수시의 수능 최저 기준을 낮췄는데 높인 학교가 있죠. 높인 학교가 어디죠? 연세대죠. 연세대는 논술형 수시의 수능 최저 기준을 작년보다 높였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까요? 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세대 논술 위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이 인문사회계의 경우 국수형 사과탐 등급합 6이죠. 그러니까 4개 과목이 전부 등급합 6이 돼야 된다. 사과탐은 한 과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수형 사과탐 중에 잘 본 과목 한 과목, 즉 4과목이 등급합 6이 돼야 되니까 뭐 1113, 그죠? 1122 그렇게 되겠죠? 1222 하면 7이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1122거나 1113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니까 이건 작년에 비해서 높아졌다. 뭐에 비해서 높아졌냐? 일반에 비해서 높아진 정도가 아니고 작년에 우선 기준에도 높아졌다. 작년에 연세대는 말이죠. 우선 선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형 등급합 4였어요. 국수형 등급합 4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국수형이
112면 되었다는 얘기죠. 112. 사과탐은 뭐 어떻게 봐도 상관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연세대 논술 지원자의 경우에는 사과탐 점수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국영수 점수만 좋으면 국영수 점수 수능 최저 통과하고 논술도 물론 잘 써야겠죠. 잘 쓰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치동의 학생들 보면 연세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국영수 논술, 국영수 논술 이렇게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국수형이 112라고 하더라도 사탐한 과목이 또 2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작년에는 사탐은 전혀 관계없는 우선 선발 기준에 비해서 올해는 사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1122, 즉 사탐까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더 잘하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수능 최저가 작년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자연계가 되겠죠. 작년에 자연계가 우선 선발 기준이 수비, 그죠? 수비 1등급. 그다음에 과탐 2개 과목 합 등급합 3. 그러니까 112, 뭐 121, 어쨌건 간에 과탐한 과목이 2도 되지만 어쨌건 112나 111이 돼야 우선 선발 기준에 통과했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선 선발이 폐지되긴 했는데 올해는 수학, 과학뿐이 아니라 국어, 영어까지 합쳐서 등급합 7이니까 결국 작년 기준에서 볼 때 수비, 과탐을 1, 2를 먹었다 하더라도 국어하고 영어가 1, 2가 또 먹어줘야 통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실제로 말이죠. 이런 학생들 많죠. 수학, 과학은 잘하는데 국어를 굉장히 못한다는가. 수학, 과학은 잘하는데 국어, 영어를 못한다는가. 이런 이과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 특히 뭐 과거 같은 경우에도 수학, 과학은 뭐 맨날 100점 먹는데 국어는 4등급.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서울대 가야겠네요. 예. 의대를 가던가. 예. 여기 이 연세대 논술형 전형에선 굉장히 합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과학과 학생들은 물론 학생부 전형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명심하실 것은 연세대 고려대를 위시해서 대부분의 의대들은 작년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대의 경우에는 그냥 3개 영역 1등급이라는 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은 뭐 의대 가는 학생들 잘 알고 있겠죠. 그런 점에서 수능 최저를 잘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논술형 전형을 말이죠. 9월 달에 원서를 쓸 때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6개 찍어갖고 이렇게 지원하는 건 굉장히 무망한 생각이고요. 이제 9월에 모의평가를 보시겠죠. 9월 3일입니다. 모의평가 보시고 가채점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이 과채점 결과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도 말고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9월 모의평가와 6월 모의평가의 평균,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평균이 그냥 나다. 그게 수능 점수일 가능성에 가장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6월과 9월의 평균 정도의 성적으로 나의 수능 점수를 예측해 보는 거죠. 이랬을 때 수능 최저를 내가 통과할 수 있는 학교의 이 바운더리를 한번 정해보는 거죠. 이 표에서 밑에 있다고 무조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인기 수능으로 그냥 배치한 거지 학교에 따라서는 밑에 학교가 수능 최저가 더 높고 위가 더 낮은 경우도 있으니까 좀 세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돼요. 검토를 과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과에 따라 좀 다르죠? 뭐 아주대 인하다 보니까 과에 따라 다 달라요. 따라서 내 그 예상 수능 점수를 놓고 보고 거기서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학교의 바운드를 정한 다음에 확실하게 통과할 수 있는 학교 한 2개 정도, 걸쳐있는 학교 한 2개 정도, 수능이 약간 더 상승할 걸 예상해서 한 2개 정도, 이런 식으로 안배하는 게 좋지 않을까. 6개를 지원하는데 수능 최저가 다 안 되는 것을 예를 들면 뭐 걸쳐있는 거 3개, 좀 위인 거 3개 이렇게 하면 수능 치자마자 그 당일날 5개는 시험 치러 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 이거 원서 왜 썼냐. 그럼 갑자기 공중에 수십만 원이 막 날아가는 거야. 좀 허망하잖아요. 예,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자신의 수능 점수 예측치에 맞게 6개를 지원하는, 절대 희망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넘어갈까요? 네 번째는 말이죠. 논술 위주 전형의 내신 실질 반영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말이죠. 논술 100%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특히 우선 선발에서 논술 100%인 경우도 꽤 많았는데요. 올해는 많지는 않아요. 서울시립대가 논술 100%고요. 그다음에 경북대가 논술 100%. 이 2개 학교 빼고는요. 논술 100%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논술이 70이건 80이건 60이건 간에 또는 40이건 간에
내신 교과가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따라서 교과 내신이 어떻게 반영되는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쨌건 이 교과 내신이 들어간다고 할 때 교과 내신의 실제 어떤 그 산정 방법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한번 보시면 연세대하고 동국대 두 개만 한번 제시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6개가 정해지시면 각각의 대학이 교과 내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세대 동국대만 한번 살펴보시면 연세대 경우에는 논술이 70, 교과가 20, 비교과가 10이 되겠죠. 네, 이럴 때 교과 20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렇게 한번 보면 1등급의 경우 보시면 국수영사과 관련 교과목 전부의 가중평균입니다.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이수 단위가 곱해지는 거죠. 국어의 이수 단위가 5였다. 그럼 곱하기 5. 수학이 이수 단위가 4였다. 그럼 곱하기 4. 그래서 나누기 9 하는 거죠. 그래서 가중평균 아시죠? 네. 그래서 교과목 전부의 가중평균. 국영수 사과 잡과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딱 1이 떨어지는 사람은 없겠죠. 딱 2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겠죠. 이걸 이제 단순화 시켜서 본다면 딱 떨어져서 1이다. 국영수사가 전 과목이 1이다. 그럼 20이겠죠. 뭐 그런 학생이 뭐 연세대를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건 많지는 않겠죠. 어쨌건 1에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전부 다 2다. 그럼 19.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과 2의 점수차가 0.2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등급도 0.2. 그래서 급간 점수차가 0.2를 보이고 있죠. 어디까지? 6등급까지. 근데 이제 6등급 이하인 7, 8, 9부터는 좀 많이 떨어지죠. 이 얘기는 7, 8, 9는 오지 마. 이런 말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6등급까지만 해도 1등급에서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논술 시험으로 충분히 뒤집고도 남는다. 이런 식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는 급간 점수 몇 점? 0.2점. 그럼 동국대 볼게요. 동국대의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의 점수차가 4점이죠. 3등급도 4점이고요. 그 다음에 4등급의 경우에는 좀 점수차가 많이 나서 8점 차이가 나고 있죠. 어쨌건 1, 2등급과 2, 3등급의 차이비 4점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연세대는 1과 2등급의 점수차가 0.2점. 동국대는 1과 2의 점수차가 4점이에요. 그럼 동국대가 연세대에 비해서 얼마나 몇 배나 더 교과 점수 차이를 많이 반영하는 겁니까? 네, 제가 원했던 오답은 20배입니다. 20배. 0.2는 4의 20분의 1이죠. 20배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제대로 제가 원했던 오답을 맞추신 거예요. 20배가 아니고요. 2배입니다. 2배. 왜 2배냐? 잘 보시면 연세대는 총점이 100점이에요. 동국대는 총점이 1000점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는 100점 대비 0.2점이고요. 동국대는 1000점 대비 4점이니까 결국 아까 100점 대비 0점이면 0.2%죠. 마찬가지로 동국대도 1000점 대비 4점이니까 0.4%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1등급과 2등급의 급간이. 그래서 동국대가 연세대에 비해서 2배 더 많은 것에 불과하지 20배 많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나 또 학생들 경우 입학 전형의 그 입시 요강을 보시면서 잘못 보는 수가 있어. 딱 보면 연세대 보면 0.2점이구나. 에게 그랬다가 동국대가 막 4점이네. 지원 못하겠구나. 난 위에는 3등급인데. 이러시면 안 된다 이거야. 예. 논술이 600점 아닙니까? 600점. 그러니까 0씩 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논술 60이라고 본다면 얘는 0.4점 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과 내신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5번째, 논술고사의 출제 유형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우리 입시팀에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입학 설명회 때 했던 것보다 좀 더 가감 참석해요.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실제로 잘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제가 지원하는 대학에 맞게 실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인문계의 경우에 인문사회계와 사회계가 출제 경향이 다른 학교가 있죠. 인문계와 사회계로 나뉜 경우도 있고요. 인문사회 1, 인문사회 2 이렇게 몰아올 수도 있고 또는 인문계와 상경계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한데요. 어쨌건 보통의 인문계와 분리된 상경계 또는 사회계 또는 인문사회 2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보통 사회과학대거나 상경대, 경영대, 경제학과들이 있는 곳이 되겠죠.
따라서 경영 경제의 경우에는 수리과학적 능력도 상당히 요구가 되기 때문에 수리적 분석, 수리 자료의 분석, 통계 자료의 분석 이런 거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그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리 통계 자료가 나오는 학교와 안 나오는 학교를 좀 잘 파악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인문사회계가 분리되지 않다 하더라도 인문계 논술의 수리 자료의 평가, 분석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좀 중위권 이하 대학에서는 인문계의 경우에 좀 나오지 않고 상경계의 경우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신의 장점을 잘 살피셔서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과의 경우에는 좀 큰 차이가 있죠. 수학, 과학을 다 보는 학교와 과학을 보지 않는 학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 대비도 하다가 논술 대비도 하다 보면 좀 버거울 수가 있죠. 이때 과학 논술까지는 좀 대비하기 버거운 그런 면이 있다면 수리 논술에만 좀 치중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서강대, 그다음에 한양대, 이화여대, 시립대, 인하대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이 있고 수리과학이 있죠. 인하대 일반은 과학을 보지 않습니다. 수리과학은 과학을 보고요. 그다음에 아주대, 광운대, 세종대, 연세대 원주 캠퍼스, 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등등은 과학 논술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에만 집중해서 대비할 수 있다. 이게 이과 논술의 좀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의예과의 경우에는 대부분 의학 논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논술이라는 것은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또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도덕성,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식 이런 것을 묻는 그런 논술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그건 경향이 다 다르니까 각자 그 출제 경향에 맞게 대비해 주셔야 되겠고요. 울산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 말은 의학 논술이지만 사실은 의학 논술 지문이 주제가 의학에 관한 주제인데 지문이 영어로 돼 있죠. 그래서 울산대 의예과의 의학 논술의 경우는 사실상 영어 테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어 테스트를 의학 주제에 관한 영어 테스트가 나오니까 의학 관련 영어 지문들 좀 많이 읽어놓으면 훨씬 울산대 의예과 지원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예과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별 기출문제 작년 거 혹은 올해의 예비 논술 문제 반드시 풀어보면서 대비의 구체성을 잡아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계열별 논술고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논술고사에 대해서 일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보시면 인문계 자연계별로 9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시험이 어떻게 실시되는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라고요? 9월 27일부터 11월 23일. 따라서 우리가 논술형 수시의 원서는 전부 9월에다 씁니다만 수능 뒤에 원서 지원은 없죠. 원서는 9월에다 쓰는데 논술형 시험은 수능 전에 보는 것과 수능 뒤에 보는 것으로 나눠져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수능 전에 보는 것은 수능 보기 전에 모든 전형 과정이 끝나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논술 시험을 봤다. 예를 들면 내가 한국항공대 논술 시험을 봤다. 며칠 날? 9월 27일 날. 근데 수능을 쳤더니 한양대 갈 점수가 나왔다. 한국항공대 수시에서 합격생이라고 통보가 왔다. 그러면 절대 한양대 정시는 지원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논술 시험이 수능 전에 있다면 무조건 적정 지원, 무조건 적정 지원 이상, 적정 또는 상향 지원을 해야 된다. 절대 하향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적정이냐 하향이냐 상향이냐의 판별 기준은 뭐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성적을 평균한 거. 즉 나의 예상되는 수능 성적. 이게 바로 나의 지원의 상향, 적정, 하향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상되는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는 정시 대학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정시로 예를 들면 내가 동국대 정도는 갈 수 있는 게 나왔다. 그러면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이 있다면 동국대 동국대 위로만 논술 시험을 지원을 해야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양대, 그다음에 이렇게 연세대 또는 지원한다면 건국대도 생각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도 있고 동국대는 선택하냐 안 하는 건 자기가 결정할 바죠. 그에 반해서 논술 시험이 수능 뒤에 있다고 본다면 어떤 걸 대비해야 되죠? 수능을 내가 예상한 것보다 못 볼 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논술 시험이 수능 뒤에 있다고 본다면 적정 지원도 하고 상향 지원도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향 지원을 꼭 한 개는 해달라. 그리고 수능을 내가 평소보다 못 보게 되면 수능 최저도 우수수수 탈락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하향 지원을 하나 안 해두면
아예 시험을 응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험 응시할 기회라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양은 하나 해둬야 된다. 나는 그냥 수능을 잘 쳤어. 그럼 안 가면 되는 거고, 그때 기분 좋게 하나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때 나중에 혹시 못 봐서 우는 것보다 잘 봤을 때 기분 좋게 하나 버릴 수 있는 거, 이게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겠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수능 전에 말이죠, 논술 시험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한 2개 정도가 좀 적절하지 않은가. 3개도 말이죠, 정시가 아니고 좀 논술에 좀 이렇게 오리엔티된, 즉 수능 최저가 전혀 없는 논술을 좀 더 많이 노리는 학생은 수능 전에 논술을 한 3개 정도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학생의 경우에는 2개 또는 1개 정도가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사람은 말이죠, 굉장히 어리석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다 어리석어요. 뭐가 어리석냐? 많이 시도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뭔가 하면 수능 전에 논술을 내가 2번 보잖아요. 2번 봤을 때보다 4번 보잖아요. 그럼 합격 가능성이 2배 증가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많이 봤다고 하면 그냥 많이 본 것뿐이지, 그렇다고 합격 가능성이 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는 시험을 자꾸 많이 보면 그중에서 하나는 되지 않을까?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수능 전선에 이상이 생겨. 수능 공부에 알게 모르게 느슨해져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은근히 느슨해져요. 수능 체는 충분히 채울 수 있으니까 은근히 느슨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능 전에 보는 논술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의미에서 상향 2개 딱 찍어놓고 그냥 논술 시험은 이런 것이다 라는 어떤 분위기 익히고 감각 익힌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요. 그러다가 되면 대박이고요, 뭐 안 되면 그만이고요. 그런 식의 어떤 응시 전략이 오히려 적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수능 뒤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논술 학원도 좀 다니시고 잘 봐서 내가 이제 지원하러 갈지 말지를 좀 잘 정해야겠죠. 수능 점수를 딱 받아보고 나서 정시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이구나, 이게 확실하게 보장이 되면 당연히 시험 보러 가지 말고요. 좀 간당간당하다, 정시로서 이런 데는 잘 골라서 시험 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이죠, 시간입니다. 시간. 날짜와 시간이 일치해버리면 거기에 혹시 잘못해서 원서를 2개 쓰면 망하는 거죠. 예를 들면 11월 언제 11월 15일이다. 11월 15일 인문계 학생인데 서울과학기술대하고요, 서울여대 사회과학대학을 같이 지원했다. 미친 거지, 그치? 예. 시험 날짜와 시간이 같은데 어떻게 2 곳에 내가 동시에 간다는 거야? 하나는 무슨 대리 시험자가 나? 아니요.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삐껴놔서 서울과기대 논술을 치고 서울여대를 치려면 서울여대는 인문대나 자유전공학부로 오후로 쳐야겠죠. 반드시 시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11월 16일 날 보시면 서강대 숙명여대 서울시립대는 18일이군요. 서강대 숙명여대는 11월 16일 날 오전인지 오후인지가 표시가 안 돼 있죠. 이거는 각 대학 요강에서 아직 시간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간 발표가 있겠죠. 보통 8월 달 정도에 저는 시간 발표를 합니다. 또는 9월에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논술시험 보기 일부 전에 발표하는 게 나쁜 학교도 있는데 설마 그러진 않겠죠. 올해는 좀 교육부가 좀 단단히 마음먹었으니까 원서 접수하는 9월 전에는 시간 발표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원하기 전에 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6개를 잘 지원하셔야 소중한 기회가 날아가지 않는다. 이거 좀 꼭 명심하시고요. 인문계 11월 23일 보이시죠? 인문계 11월 23일에 오후를 한번 보세요. 오후를 보시면 고려대 서울 캠퍼스 보이시죠? 고려대 서울 캠퍼스하고 이화여대 일반의 오후가 충돌했습니다. 물론 고려대 오전, 이화여대 오후, 이화여대 오전, 고려대 오후 이렇게 지원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오후를 2개 다 고려대 오후와 이화여대 오후를 지원했다면 충돌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거는 충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대 오후는 1시 반입니다. 그런데 이화여대는 오후가 5시 반이에요. 근데 고려대는 시험이 100분입니다. 따라서 1시 반에 시험을 보면 100분 하고 챙기고 나와도 2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3시 반이면 나오게 됩니다. 고려대에서 이화여대까지는 택시로는 1시간 이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막혀도 2시간 이내로는 갑니다.
따라서 여기는 오전은 오전은 충돌하지만 오후는 충돌하는 게 아니니까 오후 2개를 지원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여학생들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도 좀 확인하시고요. 어쨌건 실제 시간 자체를 잘 체크해 주시면 뭐 시간이 충돌하지 않은지를 잘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논술형 수시 그냥 뭐 무턱대고 지원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 1번 수능 최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두 번째, 논술 대비를 꾸준히 할수록 무조건 유리하다. 자기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논술 유형에 맞게 꾸준한 대비만이 합격의 영예를 가져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58회 또 기대해 주십시오.